예, 경기도 하남 출신 최종윤입니다.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 제안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정부 구성을 하려면 대체적으로 인선과 청문회 과정을 포함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본격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펴기 위해서도 그 이상의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 공백기가 거의 1년 정도로 예상되고요. 결국 그 시간은 우리 남북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기존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미국식의 원칙에 가까운 협상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관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3기가 아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는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냐고 하는 장관님의 의지를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좀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실질적으로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수립에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활용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냐에 따라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쪽에게는 우리가 좀 더 유연한 접근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미국의 신정부에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미국의 신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던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의 접근 방식들, 또 방안들,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바이든 정부의 어떤 새로운 한반도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 이런 방향이 수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클린턴 정부 때 우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또 그 연장선에서 올브라이트와 조목록 간의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나왔던, 그리고 그 이후에 페리 프로세스로 이어졌던 그런 과정들이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그 다음에 북미 관계가 진전되는데 가장 평화적인 또 유연한 접근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오바마 정부 시절에 긴장 고조되고 또 군사적인 어떤 수단, 이런 것을 동원하지 않은 측면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협상과 대화로까지 나가지 못했던 이런 측면들이 또 다른 측면에는 아쉬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와 또 특히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에 새로운 기회로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다면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좀 주목하고 우리 정부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예,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권유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말씀하셨던 페리 프로세스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시절 영변 핵시설을 폭파하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웠던 강경론자 윌리엄 페리가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되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에 냉전 해체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페리가 방문했을 때 주변 설득한 예가 있고요. 네.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이듬해 1월 달에
그 임동원 이교 수석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주변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페리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잘 알고 계시죠, 장관님? 예, 또 저런 절차도 있었습니다만 또 내용적으로는 페리 프로세스가 가진 그 합리성이 있는데요. 군사적인 분야 혹은 저 핵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뭐 인도주의적인 측면이라든가 민생과 관련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그건 진척시켜 나가는 이런 유연한 접근이 있었고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또 저기 언급하신 임동연 외교수석 등이 페리 장관과의 그 깊은 어떤 그 소통 과정들 그리고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의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뭐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보면 우리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은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좀 맡게 되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런 걸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의 긴장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던 계기가 됐는데 지금 이 시간도 반드시 좀 가장 수긍이 될 수 있고 서로 설득이 가능한 의제를 설정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들을 좀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이 혹시 생각하시는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을 한다면 바이든 그 당선자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지지를 하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실제로 존경했던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기반, 자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몇 가지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맞추어서 논리적 접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핵 능력을 감축한다고 할 때 북한 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구상했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인 어떤 이행 과정들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조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인도주의적인 협력과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그거대로 접근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은 그동안의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적인 협력 문제가 서로 연계되면서 인도주의적인 협력 자체도 조금 위축되거나 소극화되었던 이런 상황과 달리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다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임하되 인도주의적인 협력과 지원 문제 이런 거는 그 나름대로 진척시켜 나가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대화 협상의 여지를 넓힐 수 있는 이런 그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톱다운에서 뭐 바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될 거다 이런 그 말씀들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톱다운이나 바텀업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접근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실용적으로 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내면을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지도자 한 분의 어떤 정치적인 개성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정부 전체 차원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 담당자라든가 또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주요 지도자들이라든가 뭐 최근에 미 하원에서 한 50여 명 되는 이런 의원님들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결의안들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시도하신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NGO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아웃리치를 펼친다면 더 많은 소통의 어떤 그 강점들 혹은 공감대의 기반들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면서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잘 살펴나간다면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차기 정부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트럼프 정부
못지않은 기회의 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분야라든지 군사적인 분야,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의제를 설정해서 얘기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번에 대통령께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람과 가축의 전염병, 재난 극복을 위해서 남과 북이 생명 안정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공존의 길을 찾기를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고요. 재차 생명 안정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장관님께서도 한 포럼에서 남북은 한반도라는 하나의 몸을 나누어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부담이 안 되고 수긍이 되고 설득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좀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보기엔 보건의료 분야 중에 특히 코로나19로 형성된 지금의 정세를 감안해서 감염병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협력에 새로운 물꼬를 좀 터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에 정상회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보건의료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인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셨거든요. 지금도 저는 보건의료 분야 특히 감염병 문제와 관련된 이것을 중심으로 이 의제를 중심으로 해나가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에 굉장히 큰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뿐이 아니고 보수 정부에서도 보면은요, 2009년에 2차 핵실험하고 한강 때 무단 방류하고 대청해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50만 배의 신종플루를 지원한 바가 있고요. 2015년에는 함전 미사일 발사,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로 굉장히 보조된 데에도 불구하고 메리스 열감적 카메라라든지 마스크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또한 그 전에를 보면 2008년도에 말라리아의 공동 방역을 해가지고 말라리아 퇴치에 굉장히 큰 성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5.24 조치로 말라리아 공동 방역을 못하면서 14년부터 다시 좀 늘어나는 이렇게 표를 보시듯이 그런 상황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가축 감염병 관련된 거, 구제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북한을 통해서 우리의 농장에 감염을 초래했고요. 그래서 그 공동 방역이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북한한테 제의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서 사실 그런 데 협의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육돼지에서 발병을 해가지고 적병 지역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 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 말았는데요. 특히 이것뿐이 아니고 이후에 감염병 문제와 관련돼서는 주기가 옛날에 20년, 30년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2, 3년이고 그거 더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식물에 있어서도 보면은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우리나라도 그 고사모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남북이 지금 감염병 사람뿐이 아니라 동식물의 감염병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협력의 물꼬와 그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안전 공동체도 보건의료 분야, 또 재난 방역 분야, 그리고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이런 것이었습니다. 산과 강과 하늘과 바다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몇 가지 감염병, 사람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연 산림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의 방역 과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강 사태 때도 확인했습니다만 기후 협력 이런 부분들도 기후 환경 분야에서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은 매우 중점적인 협력 분야로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 감염병과 관련한 이 부분들은 협력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고리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그 대내외 조건들 속에서도 보건의료, 감염병과 관련한 이런 협력들은 가장 실질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들, 모든 정파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번에 우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장관님께 좀 간단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기 PPT 보시면 같이 그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위원회 추진단을 좀 구성을 해서 여기는 국회, 통일부, 복지부, 농림부 같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국회에서는 남북 감염병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감염병 공동대응 합의서 체결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해서 실국장급 실무회의, 그 차관회의를 거쳐서 구체화시키고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서를 체결해서 같이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회의를 출범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이 잘 진행되면 넘겨주시죠. 우리가 남북 감염병 공동대응을 방역협력위원회를 잘 추진하면 그 다음에는 남북 보건의료협력위원회를 협정을 맺고,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감염병 문제와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재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보가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닌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에는 남북 신안보 협력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을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실천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종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일정한 의미에서 최종련 의원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통일부로서는 적극 검토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업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님,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남북과 북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의료 분야, 특히 감염병 대응과 관련돼서 혹시 방문하시게 된다면 선제적으로 있는 의사를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방미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통일부 장관들이, 역대 통일부 장관들께서 워싱턴을 방문해서 통일 외교와 관련해서 직접 공공 외교를 펼치셨던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부정할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는 방향으로 확정이 되면은 말씀드릴 기회가 따로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가게 된다면 이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조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구상,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유의미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인도주의 협력 지원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여지들이 있었고, 앞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든 당선자는 후보 시절에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대로 나름대로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하더라도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협력 분야는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들을 피력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전 단계에서 인권 문제하고 인도주의 협력 문제가 연계되어서 전혀 진척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감대는 더 넓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보건의료 분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감대를 확보할 수는 있고 또 확대할 수는 있는 문제지만 그것이 제재의 영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의지 속에서 나름대로 방침이 정리되고 정책 구상이 완료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접근해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또 그게 더 원칙적인 입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진척된 구상, 또 조금 더 큰 규모의 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정책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걸 가지고 북측하고 또 협력하고 또 대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더 원칙적으로는 밟아져야 되는 그런 절차나 과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롭게 조성돼 남북의 시간에 우리 장관님이 굳건한 소신과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획기적인 물꼬를 터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나오셨나요? 예, 사무차장입니다. 예. 그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사이버 관련된 홍보라든지 선거운동 방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급격히 이제 선거 관련 사이버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앙선관위가 현행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차단하거나 모니터링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신지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저희들이 지금 사이버상에서도 선거 범죄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니터링 과정에 평상시에는 중앙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그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법상에는 5인 내지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예산을 고려해서 5인 정도가 감당을 하고 있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일 전 120일이 도래하면은 시도마다 저희들이 30명씩 사이버 선거 공정 지원단을 모집해서 교육시켜가지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그 시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단계를 밟아가다 보니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더더구나 구시군에서는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도 없고 또 장비도 이렇게 없기 때문에 사정은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나 AI 기술을 좀 활용한 지능형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장비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양대 선거를 대비해서 국회에다가 지금 상임위에다가 저희들이 한 22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AI의 그 지금까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위법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습시켜 가지고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모니터링 하면은 지금보다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 확보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뭐 새로운 그 시스템 구축이 되면 인권적으로나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어서 일각에서는 예산도 삭감하고 그리고 이 방식 도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제 AI 시스템에 기계 학습을 시켜서 그 기계 도움을 받아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좀 편파된 내용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학습시키는 내용, 과정 이런 것들을 모두 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 운영 과정에서라든지 학습 내용을 공개하고 필요하다면은 정당에 추천해 주신 분들 또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모든 과정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 행안부 차관님 나오셨어요? 예, 차관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지금 가장 중요한 인구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예. 그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그 저출산 고령세 기본계획이 1, 2, 3초에 보면은 지방 소멸 관련된 조항이 누락돼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반영해서 새로운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정책들을 좀 마련해 주세요. 예, 저희들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비전과 틀 아래서 크고 작은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 소멸 대응 이 문제는 지역이 앞장서고 중앙이 지원하는 공동 협력 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마치 21대 국회에 지방 소멸 대응과 관련된 여러 특별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의 저출산 고령 사회 이혼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 행안부도 참여해서 관련 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이 시책 다양한 시책들이 의미 있게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교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